약 276조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몸에 걸치고 손목에 차고 입술에 바르는 그 모든 럭셔리 브랜드들,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모엔, 샴페인까지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베르나르 아르노. 어떤 이들은 그를 천재 사업가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를 터미네이터라 부릅니다. 단 1프랑으로 디올을 손에 넣었고 9천 명을 해고하며 제국을 건설했으며 가족 모두를 경영진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스파이 스캔들, 노동 착취, 조세 회피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어떻게 세계 럭셔리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지,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무자비한 전략과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의 평범한 아들에서 시작해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모에 헤네시, 티파니까지 거머쥔 베르나르 아르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끝없는 야심과 배신, 그리고 때로는 무자비한 전략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현대판 권력 게임의 치밀한 서사죠. 1949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공업도시 루베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떻게 무려 2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어린 시절은 예술적 감성과 냉철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독특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장 레온 아르노는 페어 사비넬이라는 토목공학 회사를 운영하며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고 있었죠. 어머니 마리 조셉 사바넬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는데 특히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에 대한 특별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어머니의 영향은 훗날 베르나르가 디올을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환경에서 자란 베르나르는 아버지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사업 감각과 어머니의 섬세하고 우아한 예술적 취향을 모두 완벽하게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야심을 보였는데 단순히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죠. 1971년 프랑스 최고 명문인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공학 학위를 받은 베르나르는 처음에는 예상대로 아버지의 건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훨씬 더 큰 기회를 발견하고 회사를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켰습니다. 회사 이름도 피넬로, 나중에는 조르주 피넬 그룹으로 바꾸면서 고급 부동산 사업에 전력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베르나르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과감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위한 막대한 자본을 마련한 것이죠. 진짜 극적인 드라마는 1984년에 시작됩니다.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대기업 부사세르 상프레리를 단 1프랑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격에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래가 특별하고 중요했던 이유는 부사세르 안에 당시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던 크리스찬 디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르나르의 방식은 처음부터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무려 9천 명이 넘는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핵심 부문들을 신속하고 냉정하게 매각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디올을 완전히 부활시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고 디올은 곧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화려하게 부활했죠. 이 성공은 베르나르에게 더 큰 야망을 품을 수 있는 자신감과 자본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베르나르의 삶은 두 번의 중요한 결혼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첫 번째 부인 앤 드와네와의 결혼에서는 1975년에 태어난 델핀과 1977년에 태어난 앙투안을 두었습니다. 1991년에는 캐나다 출신의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엘렌 메르시에와 재혼하여 1992년 알렉상드르, 1995년
프레데리크 1998년 장을 낳았죠. 주목할 점은 5자녀 모두가 현재 LVMH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베르나르의 치밀한 가족 경영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에 맞는 영역에서 제국을 함께 이끌어가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장녀 델피는 2023년부터 크리스찬 디올의 최고 경영자 겸 회장으로 활동하며 모 회사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루이비통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브랜드 관리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철저히 익혔죠. 델핀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디올은 오트, 쿠트르와 기성복 패션 모두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앙투아는 LVMH 그룹의 커뮤니케이션과 이미지를 총괄하는 동시에 최고급 남성 신발 브랜드인 베를루티의 최고 경영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LVMH의 7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홍보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베를루티에서는 전통적인 장인 정신에 집중해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알렉상드르는 2025년 2월부터 세계적인 샴페인과 코냑 브랜드인 모에 헤네시의 부사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앤 컴퍼니에서 전무이사로 일하며 2021년 LVMH 인수 후 브랜드 재구축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죠. 프레데리크는 LVMH 시계 부문 전체를 이끌며 태그 호이어, 위블로, 제니스 등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지휘 하에 시계 부문은 최첨단 스마트워치 기술과 전통적인 정밀 엔지니어링을 완벽하게 결합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막내 장은 루이비통 시계 부문의 마케팅과 제품 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수백 년 된 전통적인 장인 기술과 21세기의 현대적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작업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베르나르의 경력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에피소드는 바로 LVMH 창립 가족들로부터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온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989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LVMH는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과 세계적인 샴페인 코냥 회사 모에 헤네시의 합병으로 새롭게 탄생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 창업 가족 간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향을 둘러싼 격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했죠. 아르노는 이런 상황에서 중립적 중재자이자 조정자로 초대되었지만 실제로는 해외 법인과 복잡한 자회사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LVMH 주식을 대량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 자산과 기업 자원에서 무려 17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로 6억 달러의 차입 자본을 확보하여 총 23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마치 노련한 체스 대가처럼 그는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을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의견 차이를 점점 더 큰 분열과 대립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확장 계획, 브랜드 자율성,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 회장직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브랜드를 키워온 원래 소유주들은 하룻밤 사이에 주변적 역할로 밀려나거나 아예 완전히 축출되는 비극을 맞았죠. 이후의 변화는 신속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이전 행보에서 이미 익숙해진 패턴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 수익성이 낮은 자산의 무자비한 청산, 고수익을 보장하는 럭셔리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그의 특징적이고 독특한 방법론으로 완전히 발전했죠.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족 소유의 전통적인 럭셔리 기업들을 예리하게 찾아내어 접근하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프랑스 최고급 가죽 브랜드 에르메스와의 치열한 충돌이 가장 대표적이고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식 스왑이라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무려 23%에 달하는 상당한 지분을 완전히 은밀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르메스 가족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 2014년에 결국 철수해야 하는 쓰라림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죠. 2001년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패션 하우스 펜디를 성공적으로 인수했고 2011년에는 로마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보석상 불가리를 LVMH 포트폴리오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들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 합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아르노의 방법론이 본질적으로 약탈적이며 파괴적이라고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이들은 그의 전략이 브랜드를 현재의 상징적 지위로 끌어올린 수백 년 된 수공의 유산과 장인 정신보다 단기적인 주주 수익을 훨씬 더 우선시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명품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한 소비재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정성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정교하고 섬세한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노 체제 하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통적인 제조업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나 아시아로 대거 이전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LVMH와 베르나르 아르노를 둘러싼 충격적인 스파이 스캔들이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내 정보기관 DCRI의 전 국장이라는 막강한 경력을 가진 베르나르 스코르키니가 LVMH의 보안 컨설턴트로 채용되었는데 그가 국가 정보 시스템을 명백히 오용해 LVMH를 위한 불법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감시 표적에는 경쟁사들과 조사 기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르노 가문의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려 했던 독립영화 제작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코르키니는 자신이 정보기관에서 쌓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악용해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기밀 파일들을 무허가로 대량 수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용조회나 배경 확인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활용한 대규모 사찰 활동이었죠. 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특정 영화 감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자금 지원 루트와 배급 채널을 체계적으로 차단하여 아르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르노는 스코르키니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전혀 몰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서들과 승인 과정을 거친 결제 서류들이 발견되면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고립된 단발성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에 발생한 악명 높은 카라치 사건에서 아르노는 파키스탄 잠수함 거래와 관련된 대규모 뇌물수수 의혹으로 장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의 유력한 사업가 니콜라이 사리소프와의 의심스러운 관계에서 자금 세탁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베르나르 아르노의 거대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하고 복잡한 세금 회피 전략들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최고 부유층에 대해 무려 75%라는 파격적인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 아르노는 즉시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과 언론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자 2013년에 급히 철회했지만 이후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룩셈부르크에 무려 17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자산을 은밀하게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극도로 불투명한 은행 비밀주의와 최소한의 정부 감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 세계 부유층들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죠. 아르노는 이곳의 관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지적 재산권 수익, 브랜드 로열티, 각종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인세와 개인세를 합쳐 4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세율을 룩셈부르크를 경유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 같은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초호화 슈퍼요트들과 여러 겹의 익명회사를 통해 소유권이 완벽하게 은폐된 런던의 최고급 부동산들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101m에 달하는 그의 대표적인 호화 요트인 심포니호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수입관세를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편의치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런던의 메이페어나 켄싱톤 지역에 있는 수백만 파운드 가치의 초고급 주택들은 여러 겹의 복잡한 익명회사 구조를 통해 진짜 소유권을 완벽하게 숨기고 영국의 높은 인지세나 프랑스의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노 가문의 복잡하고 치밀한 가족 구조는 종종 HBO의 인기 드라마 석세션과 비교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파리 몽테뉴가에 위치한 LVMH 호화로운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조직하는데, 이는 결코 편안하고 따뜻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연출되고 계획된 치밀한 권력 게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품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호화로운 대회의실에서 5 자녀들은 LVMH의 최고 경영진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며 그룹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애가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심이 고급 샴페인의 기포처럼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러한 정교하게 설계된 모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잠재적 후계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매우 면밀하고 냉정하게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황위 계승 의식과 유사하게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역할들을 할당하여 진정으로 유능한 자와 단순히 자만하고 있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경쟁의 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대한 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가족의 지주회사인 아가셰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5 자녀에게 각각 완전히 동등한 지분을 할당하되 모든 형제 자매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향후 30년간 주식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베르나르 본인은 95세가 될 때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절대적 거부권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형제 자매 간의 경쟁과 갈등도 상당히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델핀과 앙투안,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어린 동생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세대 간 분열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녀인 델핀은 현재 50세로 LVMH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직접 자랐고 그룹의 발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이미 완성된 대기업의 번영 정점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완벽하게 맞춤화된 인턴십에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과 전직 임원들에 따르면 가족 회의에서는 종종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고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 정책이나 디지털 확장 전략 같은 공통된 관심사에 따라 일시적인 연합과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개인적 자존심과 감정이 깊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르나르는 이런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부추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는 적절한 역경과 경쟁만이 진정한 우수성과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분석에 따르면 LVMH 최고 경영진 회의인 임원위원회의 무려 3분의 1이 아르노 가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자녀 중 가장 어린 26세의 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2017년 런던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일반적인 판매 직원으로 겸손하게 시작해서 현재는 루이비통 시계 부문의 마케팅 및 제품 개발 이사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놀라운 속도로 승진했습니다. 물론 비판자들은 이런 급속하고 파격적인 발전이 능력보다는 혈연관계라는 특권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라고 신랄하게 주장하지만, 베르나르는
가족 중심 기업에서는 외부 전문성보다 확고한 충성심과 헌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심각하고 충격적인 노동 문제와 사회적 논란들이 제국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4년 아르노의 개인 요리사였던 마크 오브리가 주당 무려 100시간이 넘는 극도로 힘들고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을 강요당했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브리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반복적인 언어적 학대와 모욕, 그리고 기본적인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급여가 크리스찬 디올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된 것도 프랑스의 엄격한 노동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명백히 불법적인 수법이라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것은 이탈리아에 위치한 LVMH 생산시설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노동 착취 문제입니다. 2024년 6월 밀라노 검찰이 디올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17개의 하청업체 작업장들을 대대적으로 급습 수사한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온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시간당 고작 2-3유로라는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하루 15시간이 넘는 극도로 긴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생산 라인 바로 위쪽에 설치된 극도로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기숙사에서 잠을 자며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위험한 기계들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명품 핸드백을 완전히 조립하는데 무려 12시간의 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는 고작 53유로 정도만 받는 반면 그 완성된 가방은 매장에서 2,780유로라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의 가격 차이가 무려 5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도와 매우 유사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카포랄라토로 공식 분류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LVMH 측은 하청업체들에 대해 정기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검찰은 회사가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명백한 위반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간과하고 묵인했다고 신랄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스캔들로 인해 디올은 결국 2025년에 노동 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유로를 긴급 기부했지만 이미 불행성과 평판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과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LVMH 내부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적인 샴페인 브랜드 모에 헤네시에서는 전직 여성 임원 마리아 가스파로비치가 극도로 유해하고 차별적인 직장 문화를 이유로 무려 130만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직속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직후 명백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소 4명 이상의 여성 직원들이 매우 비슷한 이유와 상황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화적 문제들과 노동 관련 논란들은 LVMH가 겪고 있는 역사상 최악의 재정적 침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무려 5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럭셔리 소비 시장이 심각한 부동산 위기와 급증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면서 LVMH의 전체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었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전체의 매출이 2024년 2분기에 14%, 3분기에는 무려 16%나 감소하면서 아르노 개인의 재산에서만 200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아르노의 자선 활동과 기부는 지속되었지만, 이마저도 종종 단순한 홍보 수단이나 이미지 세탁용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참혹한 화재 이후 역사적 건축물 복원을 위해 무려 2억 1천만 유로를 기부했고, 2023년에는
프랑스의 전통 음식 문화 보존을 위해 레스토 듀케르에 1천만 유로를 쾌척했습니다. 특히 LVMH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 후원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2014년 파리에 개관한 루이비통 재단은 세계적인 현대 미술 전시장으로 아르노의 개인적인 예술적 취향과 LVMH의 막대한 재력이 결합된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사회 비판가들은 이런 기부 활동이 그의 2천억 유로가 넘는 개인 재산의 고작 0.1%에도 못 미치는 푼돈에 불과하다며 위선적이라고 신랄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자들에게는 대규모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지만 지지자들에게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예술계에 공헌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사회 비판가들은 이런 기부 활동이 그의 2천억 유로가 넘는 개인 재산의 고작 0.1%에도 못 미치는 푼돈에 불과하다며 위선적이라고 신랄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르노의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한 개인 생활 양식도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유로가 투입된 초호화 슈퍼요트 심포니오와 700만 유로가 드는 최첨단 봄바디어 글로벌 7,500 전용기 그리고 월 급여 5,000달러 받는 전용 요리사조차 극도의 과로에 대해 불평하는 상황에서 이런 극명한 불균형과 대조는 엘리트주의의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위기 속에서 상위 1%가 전체 국가 자산의 25% 이상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반면 전체 인구의 20%는 절대적 빈곤선 아래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정치적 측면에서도 아르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시온주의 성향의 정치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반이슬람 편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는 심각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 유대인 의회나 이스라엘의 친구들 같은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2017년 에마니엘 마크롱의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부유층에게 큰 혜택이 되는 연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을 단행해 아르노가 연간 수천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LVMH가 중국 시장 붕괴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아르노 가문의 미래와 후계 구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추측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76세가 된 베르나르는 아직까지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미 확립되고 체계화된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는 언젠가 있을 원활한 승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그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 명의 절대적 리더가 될지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리더십 체제가 될지에 대한 업계의 추측과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LVMH의 미래 방향성과 전략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의 파란만장하고 복잡한 이야기는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복잡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 전략은 경쟁사인 캐린이나 리치몬트 그룹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캐린이 구찌와 생로랑 등 단 몇 개의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고 디자이너의 창의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소수 정의의 전략을 취한 반면 LVMH는 75개가 넘는 브랜드를 인수하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하에 각 브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콜렉터형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업적 통찰력과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적 럭셔리 제국을 건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착취와 조세 회피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남용 등 수많은 도덕적 논란에 깊이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복합적이고 논란적인 유산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이중적이고 위험한 본질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하며 억제되지 않는 무한한 야망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공업 도시 루베에서의 겸손한 시작에서 현재의 세계적 거물로 성장한 그의 극적인 여정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인간의 결단력과 비전이 어떻게 살아있는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와 동시에 그런 성공 과정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무거운 대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